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언어 처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이자 자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올해 만 3살이고요. 1월에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자폐 진단을 받은 후에 직업인지라 자폐에 대한 논문을 읽으면서 자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타라 연구소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타라는 전형적, 비전형적 언어 발달을 뜻하는 Typical and Atypical Language Acquisition을 줄인 말인데요. 앞으로 영상에서 저희 딸을 타라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타라가 자폐 진단을 받은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고민은 무슨 치료를 해야 될까? 어떤 치료를 해야 우리 타라가 나아질 수 있을까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질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자폐를 극복한 아이들은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Intervention for Optimal Outco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Autism. 그리고 Can Children with Autism Recover? If so, how? 라는 두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두 연구 모두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 두 논문 외에도 코네티컷 대학에서는 자폐를 극복한 아이들이 인지, 언어,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앞으로 영상에서 그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폐 진단을 받은 아동 중에서 3에서 25% 정도는 자폐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폐에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서 말한 두 논문에서는 회복의 정의를 자폐의 증상이 없으며 인지, 행동, 사회 능력이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보자면 자폐나 전반적 발달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IQ가 78 이상이고 자폐 증상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며 일반 학급에서도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바인랜드 적응 행동 척도가 78점 이상이면 자폐에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폐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아동에게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에서 회복된 후에도 주의력이나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폐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폐에서 회복된 아동들은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자폐에서 회복된 집단과 고기능 자폐 그룹의 치료 이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두 그룹 모두에서 비언어 추론 능력은 비슷했고요. 언어 추론 능력은 회복 그룹이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자폐 아동들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회복 그룹의 언어 추론 능력이 더 높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고기능 자폐 그룹과 회복 그룹에서 각각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1살 반에서 2살 반 사이를 보시면 회복 집단에서 플로어타임 같은 발달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 아동의
16%가 발달 치료를 받은 반면 고기능 자폐 그룹에서 발달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복 그룹에서 응용 행동 분석 치료 ABA를 받은 아이들도 더 많았습니다. 빨간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고요. 주황색은 유의미하진 않지만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작업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감각통합치료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살에서 2살 반 사이를 보시면 역시 회복 집단에서 ABA와 발달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와 특수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ABA 치료에 대한 차이는 이 이후에서도 꾸준히 나타나는데요. 두 그룹 모두에서 많은 아동들이 언어 치료와 자폐 치료를 받았습니다. 2살에서 3살 사이를 보면 언어 치료의 경우 죄송합니다. 언어 치료의 경우 고기능 자폐 아동의 50% 그리고 회복 아동의 64%가 언어 치료를 받았고요. 작업 치료 같은 경우 고기능 아동의 29% 그리고 회복 아동의 48%가 작업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살에서 4살 사이를 보시면 고기능 아동의 71%가 언어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회복 아동의 56%가 언어 치료를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능 아동의 36%, 회복 아동의 60%가 작업 치료를 받았고요. 4세, 5세 사이에는 고기능 자폐 그룹 아동의 50%가 언어 치료를 그리고 회복 아동의 68% 아동들이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업 치료 같은 그 경우 고기능 아동의 36%, 회복 아동의 72%가 작업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능 자폐 그룹 아동과 회복 그룹의 많은 아동들이 언어 치료와 작업 치료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회복 집단에서 ABA를 받은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 집단의 경우 반 이상의 아이들이 ABA를 받은 반면 고기능 자폐 집단에서 ABA를 받은 아동들은 50%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5세 사이 경우 회복 집단 아동들이 작업 치료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회복 아동들이 특수 교육이나 발달 치료 그리고 작업 치료도 좀 더 많이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시간도 비교를 해보면 2살부터 5살 사이까지 회복 그룹의 치료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살에서 2살 반 사이 회복 그룹의 평균 치료 시간이 15시간인데 반해 고기능 자폐 그룹의 치료 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고요. 2살 반에서 3살 사이를 보면 회복 그룹의 평균 치료 시간은 21시간인데 반해 고기능 자폐 아동의 치료 시간은 7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살, 4살 사이에도 회복 그룹의 평균 치료 시간이 고기능 자폐 그룹보다 9시간 정도 더 길고 4살, 5살 사이에는 회복 그룹의 치료 시간이 고기능 자폐 그룹보다 7시간 치료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ABA 치료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A는 다른 치료와 달리 주 20시간이 기본이기 때문에 ABA를 받은 아이들이 많은 회복 집단의 치료 시간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치료 외에도 약물 치료나 보완 대책 의학 치료를 받은 아동들이 있었는데요. 고기능 자폐 집단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거나 또 받고 있는
아동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기능 집단에서 항우울제라든가 항정신제 처방을 받은 아이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집단 모두 중추신경 흥분제라든가 카세인 글루텐 프리 식단 영양제 복용을 한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딸도 오메가3하고 B12 같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아마 자폐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회복 집단의 아이들이 고기능 자폐 집단 아이들보다 ABA 치료를 더 많이 받았고 고기능 자폐 집단 아이들이 집단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물 치료 자체가 회복에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분이나 행동 장애가 있을 경우 회복이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 집단에서 ABA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하지만 ABA나 치료 시간만으로는 사실상 회복 예측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ABA를 받지 않았는데도 회복이 된 경우도 있었고 ABA를 받았지만 회복이 안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폐 회복에 있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빠른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연구에서는 아이의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능과 언어 이해력이 높을수록 또 언어, 운동 모방력과 운동 발달이 좋을수록 또 자폐 진단보다는 전반적 발달 진단을 받은 아이일수록 자폐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발작이 있다거나 지적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운 증후군이나 취약 X 신드롬 같은 다른 유전병을 동반을 하거나 상동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자폐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면 자폐에서 이제 회복한 아이들 중에서 ABA를 받은 아이들이 많았지만 ABA를 받는다고 해서 꼭 자폐에서 회복되거나 또 ABA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폐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보험 정책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주에서 ABA가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특히 매사추세츠나 코네티컷 같은 몇몇 주에서는 정말 아무 제한 없이 보험 액수에 관계없이 제한 없이 AB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BA가 정말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자폐 치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ABA가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라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4명 중 1명이 자폐 진단을 받을 정도로 자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BA 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곧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BA 치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치료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